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총선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사람에게만 공천을 주겠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사령탑을 맡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박수를 받으며 연단에 오릅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동훈입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취임 연설에서 정치인의 헌신과 희생을 강조했는데 자신부터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희생의 대명사처럼 쓰는 선당후사가 아닌 국민에 대한 헌신을 의미하는 선민후사라는 새로운 표현도 꺼내들었습니다. 저부터 선민후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공천 기준으로도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제시했는데 포기 서약 없이는 공천을 받을 수 없고 약속을 어기면 출당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공직을 방탄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 특권의식이 없는 분들만을 국민들께 제시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소돼 연일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압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대대적인 당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좋은 나라 만드는데 동료 시민들의 삶을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선당후사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선민후사 해야 합니다. 저는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이 좋아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료 시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빛나는 승리를 가져다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가봅시다. 고맙습니다. 네, 나부터 내려놓겠다. 그러면서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당신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서 이 특권 의식 배제, 무엇보다도 방탄에 쌓여있는 그런 의원들 만들지 않겠다. 누구를 겨냥한 것일까요? 자, 이런 게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은 5천만의 문법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기 전에도 국민들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 기대감을 더 올려주는 그런 첫 출사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냐면 간보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첫 번째는 적당히 좋은 말 하고 그 다음번에 내 거 내려놓고 그 다음번에 남의 거 내려놓으라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아주 첫날부터 일성으로 나 안 하겠어.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보다 국민들과 함께 하겠어라고 아주 선명한 언어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동안은 정치인들은 막 간보는 이미지 그리고 정치인 따로 국민 따로 하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아주 선명하게 메시지를 하고 내 거부터 내려놓고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국민 따로 정치인 따로 하지 않겠다라는 게 선민후사 그리고 동료 시민 그리고 나 이거 안 하겠어. 그리고 우리가 상대해야 될 상대는 누구다.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하는 게 MZ세대에 부합하고 또 97세대지만 MZ세대랑도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애매모호해서 해석 여러 가지로 갈리지 않게 해주는 그런 한동훈식 스타일이지 않은가. 아주 명확한 지도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김두수 수장님. 보통은 정치인들이요. 정치를 끝낼 때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를 시작할 때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예. 상당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예상을 못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는 근거로 제시한 게 뭔가 정치적 이득을 갖지 않겠다, 뭔가의 자리를 탐하지 않는 모습, 이런 걸로 이제 설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혹시라도 지금까지 검사로서 정치를 바라본 그런 인상 아닌가, 이런 부분에 좀 염려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흔히들 말하는 좀 정치를 안 하는 영역의 사람들, 순수함,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 좀 인기가 올라가고 좋아 보이는, 한국 사회에서 정치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반영된 거 아닌가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선거에서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이제 당내 물갈이를 예상하고 있는 그런 점에 있어서 약간 뭐 좀 무섭다, 상당히 칼을 휘두를 것 같다, 이런 인상을 주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뭐 출마 지역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즉 당선 가능한 지역 또는 비례대표로 나간다는 것, 그건 선거법이 좀 바뀌어 가능한 거니까 그런 점을 고려한 뭐 선제적인 이런 거 아닌가라고 일단 평가를 좀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의 저 불출마가 톱으로 오른 거는 한국 정치의 현실 속에서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하지만 그 정치 그 전문가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아니 뭐 종로 출마도 예상이 됐었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순위 안에 나왔어도 그게 비난받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내 거부터 내려놓겠다, 이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득권 타파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앞으로 공천을 해야 될 텐데, 비대위원장이. 예. 그러면 이제 그 공천에서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모두 빼앗을 수 있다, 뭐 이런 걸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 뭐 총선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 않겠다, 뭐 이런 배수진을 쳤다는 의미에서 이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지 말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이라는 그 정계에 새롭게 등장한 일종의 기린한데,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그 어찌 보면 국민의힘에서 정말 갖고 나가야 할 존재예요. 그렇죠? 거기에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구에 나가든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요한 자원을 왜 여기서 불출마로 그냥 없애버리느냐. 예를 들어서 험지나 아니면 뭐 조금 어렵다고 하는 뭐 곳에 나가서 그 의석을 하나 가져올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도 수도권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수도권에 뭐 좀 어렵다 싶은 지역에 본인이 출정을 해서 거기서 그 가져오지 못할 의석을 하나 가져온다고 한다면 그게 국민의힘에 대한 헌신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본인의 뭐 그 별 욕심 부리지 않겠다 하는 헌신이라는 부분에서 그 평가를 하지만, 또한 다른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동훈 위원장의 취임사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공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이 써준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쓴 연설문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200자 원고지로 한 20장 분량 정도였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쓰고 또 고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연설 직전까지 고쳐 쓴 탓에 이 한 위원장이 품에서 꺼낸 연설문 용지의 모서리가 너덜거리는 모습이 기자들에게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몇 번을 읽어봤다는 거군요. 네, 계속 꺼내면서 수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 연설문에는 국민이 22번 들어갔고 동료 시민 10번, 민주당과 운동권이 7번, 또 이재명 대표가 7번가량 쓰였는데, 특히 동료 시민이라는 말 좀 생소했습니다. 예. 이 단어가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시민의식으로 완성되는 거라는 한 위원장의 평소 생각이 담긴 표현이라고 해요. 이 표현에 대해서 소수 정당에서도 낡은 국가주의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라 참신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국민이라는 단어도 많이 썼지만 동료 시민, 이 단어도 한동훈 장관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 새롭게 제시한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취임사 내용 하나하나 그럼 짚어보도록 하죠. 12분간 연설에서 활용정점, 바로 이거였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 카드였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승리를 위해서 뭐든 다 하겠지만 제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뛸 겁니다.
자, 전격적인 불출마. 앞서 이제 최병묵 의원께서 한 자리라도 더 아쉬운 마당에 본인이 직접 나가는 것도 방법이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공천 과정에서 당 대표조차도 불출마를 했으면 아니 왜 저는 출마 못하게 합니까? 왜 저도 출마할래요? 뭐 지금 당 대표직은 내려놔도 출마는 하겠다라는 전직 대표도 있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비교가 되면서 당 앞으로 공천 과정에 상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것 같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계속해서 얘기를 한 게 용기와 헌신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용기는 나아갈 용기와 그리고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함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선거를 놓고 보면 자기 지역구에서 하나를 받는다고 하면 그거 한 서 가지고 오는 것도 헌신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자기 지역구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야 우리 동네는 안 돌보고 남의 동네 가서 저렇게 선거해 주는 거 우리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지역구민들 입장에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만약에 전국 단위에서 선거가 열리면 우리 지역에 누가 와서 선거를 도와주면 가장 좋을까요? 라고 하면 분명히 압도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주면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 지역구에 얽매여서 한 석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 다 다녀서 여러 석을 특히 이렇게 접점 지역에 있는 데서 몇 표 차이로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감으로써 쇄신과 혁신의 이미지를 준다면 한 석 이상의 효과를 확실히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자기 한 석을 버려서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헌신과 희생이고 용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공천하는 데 있어서 야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들을 양보해줘. 이게 안 먹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충분히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데도 첫 일성부터 내 거 내놓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여기에 동참해야 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데 확실하게 도움을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야 이번에 나 공천 못 받으면 정치권에서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정치인들한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유력한 정치인이 국회에 들어가지 않고도 정치를 하겠다고 하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그 원내 사람들과만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원외 사람들과도 정치를 하겠네. 이런 느낌을 준다면 나도 정치인인데 이번에 꼭 원내 들어가서만 정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도 씻어주면서 소위 장외에서도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불출마 선언을 어제 여러 사람이 들으면서 반응을 했겠습니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얘기를 듣고 더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찌됐든 뭐 총선 출마에 대해서 지역구도 옮길 생각 없다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이재명 대 한동훈,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도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더 부담 아닐까요? 당내에서 그렇잖아도 뭐 이제 그 지역구 출마를 그만하고 뭐 비례로 옮기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불출마 얘기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배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게 이제 방탄, 재판 리스크, 사법 리스크 뭐 이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 1996년에 보면 김대중 그 총재는 사실은 비례대표 후순위를 받았었거든요. 예. 본인이 받은 거죠. 그래서 나를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새정치국민회의를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본인이 뭐 지역구는 안 나간다고 할지라도 비례대표의 후순위 뭐 한 20번 같은 거 받아서 나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한동훈을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유권자들이 나와서 국민의힘을 찍어야 됩니다 하는 명확한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상상력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그렇게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96년에 DJ가 떨어졌거든요. 예. 황교안 대표도 DJ 앞번호까지 됐습니다. 예.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무조건 뭐 하여튼 편안한 곳에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에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불출마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굉장한 압박이 될 수 있겠죠.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생각일까요? 어제 연설 보고. 일단
뭐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한쪽이 뭔가 혁신을 하면 다른 쪽도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꽤 압박 요소로 등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개항을 선택했을 때 보면 대선 후보의 어떤 후에 바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시기적 문제나 성남을 떠나서 또 인천을 갔다라고 하는 뭐 지역의 이동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지금의 이제 민주당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 보면 민주당이 영남의 어떤 60한4석 되는 이 영남을 제대로 공략을 못하고 있고 또 본인이 고향이 이제 안동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영남에 대한 출마의 어떤 결단 같은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당내 의견도 있고 그래서 예. 상당히 생각이 좀 복잡해질 거는 틀림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어쨌든 불출마라고 하는 이 카드가 지금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도 되면 나중에 재보궐 이런 데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결단을 했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당내 이런 대표로서의 어떤 희생과 또 솔선수범이라든 어떤 좀 선봉에 서야 하는 이런 압박이 좀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지훈 기자, 이 민주당 출입하는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그전에는 이재명 대표한테 뭐 몇 번씩 따라다니면서 저 뭐 불출마하라는 당내 의견이 있던데 이원욱 의원이 막 그렇게 얘기하던데라고 질문하는 것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불출마한다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질문이 앞으로 몇 번은 기자 입장에서도 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 된 것 같아요. 당내 비명계 의원들은 아무래도 소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그런 얘기를 한 지 좀 오래돼서 타격감이 사실은 조금 덜해진 무뎌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됐고 그것도 이제 젊은 리더십이라는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와 대비될 요소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가장 아픈 부분이기도 한 그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막판에 뒤집은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표준 저격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대표에게 아마 기자들이 계속 질의를 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입장을 내놔야 할 상황에 봉착하게 될 거고요. 아니면 그 수준의 버금가는 당내 혁신을 내놓아야 하는 숙제는 가지게 될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어제 한동훈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따로 입장은 이재명 대표가 내놓지는 않았군요. 예,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물어봤지만 별다른 반응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뭐 잠시 뒤에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왕 나온 김에 이재명 대표와의 대비점 크게 하나가 이제 불출마 부분, 또 하나가 바로 이 죄송합니다. 그 불체포특권. 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물어볼 거예요. 자, 불체포특권 포기하셨습니까? 예, 합격. 안 하겠습니까? 불합격. 민주당에서는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민주당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이재명 지도부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저는 뭐 민주당 지도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또 이재명 대표부터 그걸 뒤집는 일이 다음 회기 내에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으니까 못할 거라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불체포특권 포기 안 하겠다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공천을 희망하는 사람이 거기에 체크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거야 뭐 나중에 문제니까 저는 뭐 지금 이재명 대표를 표적으로 저격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그 문제가 뭐 총선 이슈까지 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뭐 불체포특권이라는 건 결국 그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후보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를 상정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뭐 크게 총선 이슈는 될 것 아닌 것 같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콕 찍어서 공격하는 요소로는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다른 이 두 가지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그리고 야당을 겨냥한 거였다면 이제는 또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들께 던진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선당우사 안 해도 됩니다. 선민우사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동료 시민. 좋은 나라 만드는데, 동료 시민들의 삶을 좋게 만드는데 동료 시민들이 고통받는 거 두고 보실 겁니까? 동료 시민에 대한 책임감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과 동료 시민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정치를 가질 자격이 있는, 우리 공동체와 동료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때, 이겼을 때 동료 시민들과 이 나라가 어떻게 좋아지는지에 대한 이 위대한 나라와 동료 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기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와 동료 시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직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료 시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빛나는 승리를 가져다 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 사실 그동안의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뭐 우리 교과서에서도 국민이 있고 시민이 있고 뭐 그런 단어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시민하면은 어떤 이제 의식을 가진 그 민주화의 상징 뭐 이런 얘기를 썼는데 동료 시민 이거는 어떤 의미로 썼을까요? 일단 제가 국어사전 먼저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인데요. 그죠? 동료,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특히 같은 임무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같은 임무라는 게 뭡니까? 더 좋은 대한민국,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식이 통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죄 지은 자 벌 받고 착한 일 하는 사람 응답 받을 수 있는 그 대표적인 게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의도권에서 하고 있으면은 그게 특권하고도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죄 지어도 정치권에서는 특권 누리고 있지 않냐라고 이런 한 문맥상에서 나옵니다. 그런 거 없이 동료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려면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벌 받고 좋은 일 하는 사람은 각광받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예. 그런데 이걸 처음 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분명 법무부 장관 이임식 때도 동료 시민 여러분들과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었다. 자기가 법무부 장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동료 이 공직자라는 말도 썼습니다. 예. 동료 공직자들과 함께. 그래서 굉장히 함께하는 파트너십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치에서는 My Fellow Citizen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오바마 대통령 연설에서 써서 이미 미국에서는 널리 쓰이는 단어인데요. 역시 오바마 대통령 이미지도 함께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젊은 함께하는 이미지를 호칭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연설문에서 또 화제가 되는 그런 뭐 얘기들이 있습니다. 단어나 뭐 노래 가사의 말들을 인용하거나 대학 시절 즐겨 듣던 노래 이런 가수의 노래도 직접 각색이 됐대요.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인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료 시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빛나는 승리를 가져다 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무엇을 망설이나 되는 것은 단지 하나뿐인데 바로 지금이 그대의 유일한 순간이며 바로 여기가 단지 그대의 유일한 장소이다. 예, 한동훈 장관이 아마 대학 시절에 저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를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나도 그 노래 들었는데 하면서 떠오르는 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말. 조선일보 함께 보시죠. 그런가 하면 처칠의 명연설도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서 2차 대전 때 그 처칠이 했던 유명한 연설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인들의 항전 의지를 다지게 했던 말 2가지를 차용했습니다. 이 호남과 영남 등 전국 7개 지역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언급을 했는데 처칠이 영국을 지키겠다면서 해변과 또 상륙 지점, 들판과 거리, 언덕 등을 하나씩 언급한 대목과 또 비슷한 부분이고요. 예. 또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이다. 이런 처칠의 유명 어록이 있는데 이 한희 원장이 장관 때 6.25 전쟁 순직 교도관들을 추모하면서 쓴 말이기도 합니다. 이날 한 장관은요,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 목도리에다가 용비어천가 내용이 적힌 넥타이를 메고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넥타이에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린다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예. 그 아까 설명 주신 대로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 문구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 가사 가운데 바로 지금이 그대에게 유일한 순간이며 바로 여기가 그대에게 유일한 장소다. 이 내용을 차용했다고 합니다. 예. 자, 처칠을 인용했다는 그 내용도 잠깐 들어보죠. 어디에서 한 지역도 빠지지 않고 전국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을 콕콕 찍어가면서 그만큼 각오가 새롭다는 것이겠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겁니다. 호남에서, 영남에서, 충청에서, 강원에서, 제주에서, 경기에서, 서울에서 싸울 겁니다. 그리고 용기와 헌신으로 반드시 이길 겁니다. We shall fight on the beaches. We shall fight on the landing grounds.
We shall fight in the fields and in the streets. We shall fight in the hills. We shall never surrender. 저런 게 아마 본인이 직접 연설문을 쓰면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연설문을 누군가 대신 써주면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필요 없어 이럴 텐데 본인이 쓰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렇기도 하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뭐 술을 안 마시는 거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검사 시절에 사무실에 가면 뭐 굉장히 그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 갈 때도 왜 우리가 공항에서 책 들고 가던 거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 아마 뭐 처칠 뭐 회고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쭉 봐가면서 이제 평상시에 그런 쪽에 이렇게 중요한 문구 같은 걸 새긴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서태지와 아이들부터 처칠까지, 그러니까 청년 감성부터 중장년 감성까지를 모두 그 연설문의 취임사에 담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눈에 띄는 거 한 가지만 더 전해드리죠. 이게 어제가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현장을 찾았던 첫날이랍니다. 첫날이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밖에서 막 그 환호성을 지르고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고 뭐 그렇겠죠. 그 장소를 이렇게 가봤더니 기자들이 새로운 단어가 등장한대요. 한동훈이잖아요. 한동훈. 근데 야, 왜 콘서트장에서 뭐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가 들렸답니다. 한동훈, 둘동훈, 셋동훈. 한동훈, 두동훈, 셋동훈. 아니, 한동훈이가 여러 명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이거든요. 한동훈 같은 사람이 한 10명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동훈. 네. 저 구호도 아마 앞으로 많이 등장할 것 같아요. 둘동은 셋동은. 참 재밌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었죠? 이게 이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수락을 하면서 당사에서 이제 연설을 할 거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니까 지금 보신 대로 지지자 수십 명이 당사 앞에 몰려서 이제 응원하는 일종의 시위를 벌인 건데요. 예. 뭐 꽃다발을 들고 플랜카드, 피켓 등을 들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름을 연설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한동훈, 둘동훈, 셋동훈 이러면서 한동훈이 10명이라도 있으면 참 든든하고 좋겠다 이런 식의 지지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이 한 위원장이 당사에 연설하면서 한 10분 정도 예정 시간보다 먼저 도착했는데 예. 이 당사 앞에 맞이 나온 지지자들을 향해서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꽃다발을 받는 모습도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선출된 이후, 취임한 이후 제일 중요한 게 인선이겠죠. 아직 비대위원 누군지 일단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게 정말 철저하답니다. 지금 철통 보안이래요. 기자들도 잘 모르고 뭐 이 사람 나올까 했는데 뭐 이수정 교수님 아니라지 않습니까? 동아일보 사면에요. 첫 인선 내용이 나왔습니다. 누구냐? 바로 비서실장입니다. 일단 비서실장이 정해져야 앞으로 뭐 당과의 소통이라든가 업무라든가 또 기자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김형동 의원, 김형동 의원 가만히 있어 어디서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준석 대표 때도 그 일을 했던 분 아니십니까? 예, 이준석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역할을 할 때 수석 대변인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1975년생인데요. 그 한동훈 위원장과 2살 차이죠. 한동훈 위원장이 73년생이고 75년생이거든요. 예. 아마 같은 70년대생의 개파색이 옅은 젊은 정치인이라 이 부분이 이제 주요하게 비서실장 임명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서울대 졸업생이고 또 율사 출신이다. 사법고시를 패스한 율사 출신이라는 점도 한 위원장과 맥이 다 있는 지점입니다. 이 김영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북 안동 예천 지역구의 초선 의원인데요. 과거에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을 지낸 특이 이력도 있고요. 한 장관이 이민청 신설을 위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제 준비할 때 김영동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연도 있습니다. 그 김 위원장이 김 의원이 저희랑도 통화를 했는데 뭐 한동훈 위원장과 개인적인 인연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없대요, 평소에? 예, 그나마 이제 비약하나마 총선 승리를 위해서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한 위원장이 임명하려고 이제 연락을 했을 당시에 한 위원장한테 직접 본인이 얘기를 했다 이런 말도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평소에 아는 사람만 친한 사람만 지금 같이 일을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비서실장이면
평소에 내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질문 드리는 김에 비대위원 보통 뭐 7, 8, 9 세대 지금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한 위원장은 아니,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어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73년생이니까 예를 들어서 70년대생부터 90년대생만 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중에 정치를 얼마나 아는 사람들이 비대위원으로 들어갈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총선을 100일 남짓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비대위는요. 평상시에 뭐 국민의힘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와는 관련이 없고요. 오로지 총선 승리를 위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방점이 찍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 정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이 정치 초년생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 보좌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나이까지 젊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과 더불어서 있었던 세대교체 이미지로 민주당을 압박하는데도 아주 좋은 카드가 될 수 있겠죠. 아마 그런 인선을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근데 그런 인선이 그렇게 뭐 갑자기 뭐 인재가 어디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본인은 이제 뭐 나이가 중요한 것보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비대위원회 면면 지금 뭐 사실 한 명도 드러난 사람이 없죠. 그렇죠. 아마 한 2, 3일 내로 면면이 드러날 텐데 그러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 인선에 어디에 방점을 두고서 그 인선을 했구나 하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어찌됐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수락 연설까지 하면서 지금 대비되는 건 한동훈 대 이재명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이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과의 차별화. 상대가 당대표가 일주일에 3번, 4번씩 중대 범죄로 형사 재판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왜 우리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반성합시다. 국민의힘이 정말 잘해왔고 잘하고 있는데도 억울하게 뒤지고 있는 거 그거 아닙니다. 우리 이제 무기력 속에 안주하지 맙시다. 계산하고 몸살이지 맙시다.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비판하시면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반응하고 바꿉시다. 이제 정말 달라질 거라 약속드리고 바로바로 보여드립시다. 자, 그러면서 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세력들이죠. 이른바 개혁의 딸, 개딸들도 직접 언급을 했다고요? 네, 이런 문장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와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개딸 전체주의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지금 운동권 특권 의식을 비판하면서 그의 반대급부로 성숙한 동료 시민, 그러니까 상반된 이미지를 주기 위한 전략적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도 했었던 그 말, 아마 이게 이재명 대표와 가장 차별화되는 전략일 것 같은데요. 불체포 특권 포기, 그 부분도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국민께 헌신할, 신뢰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들을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공직을 방탄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 특권의식이 없는 분들만을 국민들께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을 공천할 것이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말을 쭉 해오긴 했었습니다. 불체포 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던 것입니다.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죄 짓지 않은 청렴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 특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원들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너무 과하다. 네. 특권 내려놓게 해야 된다는 제 입장이고요. 그렇죠. 저는 불체포특권을 활용할 생각이 사실
아니 제가 뭔 죄를 지었다고 불체포 특권을 활용해야 됩니까? 빈총 겨누는데 방탄이 왜 필요합니까? 하지만 방탄은 필요했고 결국 불체포 특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점을 파고든 겁니다.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5천만의 표준어로 한번 해석을 해주시죠. 일단 이재명 대표가 절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 답니다. 출마 포기 못하고요. 불체포 특권 포기 못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본인 입으로 방금도 들었습니다만 죄 짓지 않은 청렴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 특권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불체포 특권이 필요한 사람은 죄 짓지 않은 청렴한 정치인이 아니라 죄 지은 청렴하지 않은 정치인이라는 거를 본인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특히 지금 당대표만 맡고 계신 게 아니라 인재 영입위원장까지 맡고 계십니다. 그런 잣대로 하면 민주당에는 더 이상 깨끗한 청렴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못 데리고 온다라는 그런 대비가 확실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부분은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목소리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오로지 특권만 누리고 또 당대표 때문에 오히려 나가서 싸우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고 한쪽은 이제 새로 당대표 역할인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할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정치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 확실합니다. 죄 짓지 않은 청렴한 정치인은 어느 당에 있습니까? 자, 그런데 앞으로 그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의 그 대비, 지금부터 이제 그 부분을 알아볼 텐데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바쁠 것 같다는 거예요. 지역구 출마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공천권도 갖고 있습니다. 당대표로서 지금 비대위원장은 자기 출마도 안 해요. 근데 이분은 출마도 하죠. 공천권.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지만 이쪽은 공동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비대위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대표 내려놓고 비대위로 가자는 건데 그건 못 하겠다. 공동 선대위 가겠다. 선대위라는 거는 본인이 또 그것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한 분은 엄청 바쁠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이 구호가 상당히 이제 뭐랄까요? 상당히 이제 압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정치에서 이제 상대를 어쨌든 대화와 타협의 파트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대적관, 적대의식 이런 걸로 계속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항, 저 헌법에 들어가 있는 불체포라는 거는 당시에 영국에서 마그나 카르텔부터 해서 명예혁명까지 거치면서 이게 왜 생겼느냐. 예. 권력의 압박에 어쨌든 부당하게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를 속박하지 못하게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쭉 흘러왔는데 최근에 이게 어쨌든 정치개혁의 어떤 하두처럼 떠올랐긴 하지만 한국 상황에서 특정 세력이 이걸 전유물로 가지고서 휘두른다면 견제할 게 필요합니다. 마치 이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 보면 서로 공수부대를 출동시키는데 심사협정을 맺자 그래요. 심사협정을 맺어서 철수시켰는데 결국은 무력을 가진 쪽이 밀고 들어와서 그 사안을 종료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권이라고 하는 것이 집권당의 대통령의 검찰총장 출신의 비대위원장까지 가 있는 상황에서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먹힐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전히 동료 시민이라고 하면서 동료 파트너, 정치를 같이 하는 상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멸해야 될 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아직까지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어찌됐든 내년 총선은 지금 시점에서는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치러집니다. 물론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다른 총선 변수가 생기겠지만 그 전에 지금 시점에서의 구도를 보자면 이재명 대 한동훈, 한동훈 대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이제 확실해졌잖아요. 그렇죠. 그 프레임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아니 이 프레임은 결국 여야가 전쟁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검사 대 피의자 뭐 이런 구도가 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신선한 그 정치인 대 아니면 윤석열 아바타 이런 얘기를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프레임도 될 수 있고 예. 결국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어떤 프레임으로 몰고 가서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다수의 지지를 받아낼 것이냐 그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는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지만
이것이 이제 임박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의 뭐 통합비대위나 통합선대위나 뭐 이런 것이 뜨지 말란 법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 구도가 또 바뀌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석 달 남짓 남았습니다만은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이 한동훈과 이재명 구도를 국민들한테 누가 더 많이 각인시켜서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 국민 지지를 이끌어내느냐. 사실은 그 싸움이죠. 예. 그 싸움이 아마 앞으로 3개월여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뭐 무엇보다 한동훈 대 이재명 하면 검사 대 피의자 구도에 많은 분들이 초점을 모으실 텐데요. 그것만 눈에 띄는 건 아닙니다. 내년 총선에 임하는 다짐, 전략도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기느냐에 대해서 두 사람의 생각이 현재까지 발언으로는 천양지차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나 진영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이 먼저입니다. 선당후사라는 말 많이 하지만 저는 선당후사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선민후사해야 합니다. 선거라고 하는 거는 승부 아닙니까? 이상적인 주장.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겠습니다. 원칙과 상식에서 12월 말까지 좀 용단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지금 좀 어떤 생각 드시는지 궁금한데요. 선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선거법 지켜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험지 출마나 이런 결단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두 사람의 발언을 뭐 참고하시라고 비교만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떤 개인적인 욕심으로 총선 치른다 그거 절대 아니고요. 정치인의 발언 중에 안 한 발언, 그러니까 질문을 해도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부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략에서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발언으로는 저렇게까지 알려졌다는 것도 말씀드리죠. 민주당의 전략 아직 안 나왔다는 점, 그걸 전제로. 자, 그런데 어찌됐든 계속 기자들은 질문하는데 마냥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뭉개서 결국은 본인이 다 가져가겠다라는 전략이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정말 본인이 내려놓을 생각이 있다면 지금까지 당원 당규를 고쳐서까지 저렇게 자리를 유지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대표 가실 때도 사실은 이제 피의 사실이 있거나 재판 받으시는 분은 당대표 출마하면 안 되는데 당원까지 고친 바가 있고요. 심지어는 다음번 그 당대표를 하시기 위해서 대의원하고 당원 비율 고치고 그다음에 공천 불출마자 어떻게 심사하는지에까지 이번에 완전히 그 보여주기식 투표를 해가지고 당원 당규 고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원과 당규를 고쳐서라도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나 아니면 안 돼가 굉장히 선명하기 때문에 그 나 아니면 안 돼는 분명히 총선에서의 본인 출마뿐만 아니라 본인의 그런 사당화 이게 보이는 거고요. 딱 대비되는 게 뭡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부터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가장 선명한 대척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아니면 안 돼와 저부터 내려놓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아까 이제 그 이재명 대표님 바쁘시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역할 때문에 바쁘시기도 하지만 본인 개인 비리에 의한 재판으로 일주일에 3, 4일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공적인 일이 아니라 사적인 일로도 굉장히 바빠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동훈 위원장은 남을 돕느라고 바빠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한쪽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정치인으로 자라날까, 참 대한민국이 이 사람과 함께 어떤 새로운 정치를 펼칠까, 이런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고요. 한쪽은 저 사람 이번에 어떤 판결 받을까, 어디까지가 진짜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을까,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선명하게 양당 대표 간의 이 대결 구도가 드러나고 국민들의 선택은 어느 쪽으로 갈지 뭐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마디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뭐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일단 뭐 세상 이치가 모든 거는 변합니다. 그리고 정치만큼 생물이 아닌 경우가 없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데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는 저런 혁신, 그리고 뭐냐면 중도층을 확보하기 위한, 그리고 이 혁신이란 말과 중도층 확보란 말은 같은 말이고 선거 승리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일 선거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주로 이야기하는데 민심, 인물, 그리고 선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인물은 서로가 더 준비하고 선거 전략은 앞으로 또 변하는 거지만 민심을 잡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죠. 옛날에 대도무분이라고 큰 길을 가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지도자라면 지금 현재 선거법 뭐 개정을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뭐 병립행으로 다시 바꾸자 이런 거에 민주당이 이끌려서 작은 욕심을 낸다든가 또 이재명 대표 본인의 어쨌든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당에서 요구하는 좀 작은 목소리 비주류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깔아뭉개고 일방적으로 독주하면 오히려 민심을 잃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런 점에서 대도무문의 길을 가기를 권합니다. 대도무문. 자, 이제는 민주당 반응도 전해드리죠. 한동훈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누구와? 바로 이재명 대표 그리고 86 운동권 또한 개딸들을 대상으로. 자, 그렇다면 민주당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조선일보 사면입니다. 민주당, 윤석열의 아바타 한동훈이 전쟁을 선포해 왔다. 민주당 반응 상당히 격한 것 같아요. 어떤 반응입니까? 네, 뭐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에게 충고한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과 먼저 싸워라. 그리고 국민 앞에 좀 더 겸손해져라.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왔고요. 또 김용민 의원, 뭐 박용진 의원도 자의식 과잉 비대위원장 잘 왔다. 이제는 마음껏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이제 이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비대위원장을 대하는 민주당의 목소리가 좀 각계전투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허. 이게 뭐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대표격을 상대하는 당 차원의 단일된 목소리가 아니고 의원들 개별적으로 뭐 70, 80 뭐 이렇게 그 젊은 세대 특히 정치인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상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다소 분산되고 산만돼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공식 반응은 아직 없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법사위에서도 이런 식의 사태가 벌어지는 바람에 이제 다소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자체 실책이 나오기도 했던 상황들이 벌어졌었는데 아마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한동훈 위원장의 메시지가 좀 더 많이 나오게 되면 될수록 총선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 여러 초선 의원들, 뭐 재선 의원들이 다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위원장과의 정면 말싸움을 벌이려고 하는 기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 존재감을 위해서? 이를테면 이제 법사위 전체위의 모습이 이제 정당 대 정당의 모습으로 번져 확산될 가능성, 그 부분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당장 이제 양이원영이라는 초선 의원도 오늘 지금 한동훈 장관 고발한다고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아마 있을 겁니다. 30분. 한동훈 위원장을 고발한다고요? 네, 그 불체포 특권 포기했을 이재명 대표가 포기했을 그 당시에 그 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국회에 와서 설명하는 과정 중에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 이러면서 오늘 중앙지검에 고발을 하러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도부 차원에서 단일돼서 협의된 내용의 이제 활동이 아니라 한 개인 의원이 개별적으로 하는 정치 행위일 거란 말이죠. 돌출 행동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지도부나 민주당이 어떤 식의 파장을 몰고 올지에 대한 단일된 메시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아마 당장은 조금 괜찮을 수 있겠지만 향후에는 또 어떠한 실책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 뭐 지금도 그러니까 양이원영 의원 뭐 화면에 비치지 않습니까? 사실 저게 뭐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볼 만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지난번에 이른바 3M 발언도 있었고 이모 발언도 있었고 정말 의원들이 그냥 여러 뭐 개인적으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다가 실수하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자, 이번에도 한동훈 대표 됐어? 위원장 됐어? 그럼 내가 한번 싸워볼까? 그래서 나도 언론에 한번 나와볼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 지금 최지원 기자 얘기는 그런 식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이게 과거와는 양상이 달라질 겁니다. 과거는 국회의원과 법무장관으로서 직접 그 말싸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국면이죠. 이제 거기서 한동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의 개인기가 이제 발휘된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뭐 국회에 나가서 민주당 개별 의원들과 말싸움을 할 이유도 없고 그런 기회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각각의 의원들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한 일방적인 그 공격들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저기에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당장 이 피의사실 공표 문제만 해도 그래요.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가서 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고요. 그 의무라는 거는 결국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체포동의를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피의사실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에 보장된 설명인데 그걸 가지고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결국 양이원영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서 이제 자기 정치를 시작하는 거죠. 저런 식의 자기 정치 시도가
양이원영 의원뿐만 아니고 여러 의원들한테서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게 될 텐데 뭐 궁극적으로 그 부분을 누가 이제 평가해 줄 수도 없습니다. 예. 직접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응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나중에 국민들이 표로서 심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 하지만 민주당에 대한 뭐 공세적 자세도 있겠습니다만 수세적 자세에 몰릴 사안도 여럿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거, 김건희 특검법. 민주당은 지금 정말 그동안 짜왔던 계획에 따라서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민주당이 예고한 날짜가. 이제 내일이죠, 내일. 아, 벌써 내일인가요? 내일이에요. 내일 목요일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내일이에요. 네, 내일인데, 당장 내일인데, 지금 뭐 어제 취임한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 나설 수 있는 방안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해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대의 난제가 될 그 전망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실에서 지금 특검을 안 한다, 안 받겠다, 뭐 총선 후 그것도 검토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실과 당이 특검 조건부 수용도 안 된다고 뜻을 모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당정 뜻에 위원장님도 따르실 건지 궁금하고요. 일단 뭐 생각일 뿐이시고요. 그거는 오늘부터는 제가 여당을 이끄는 비상대책위원장이기 때문에 당으로부터 충분히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책임 있게 발언을 드리고 그걸 과감하게 실천할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검은 총선용 와법이라는 입장은 저는 충분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오늘자 동아일보 3면 기사로 풀이해 보시죠. 한동훈 위원장, 김건희 특검법 총선용 악법이다. 악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나왔던 어떤 일종의 타협안이라고 할까요? 뭐 받긴 받되 총선 이후에 합시다.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왔습니다만 지난 주말에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 거부권 행사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즉답을 여기에 대해서는 피했습니다만 김두수 소장님, 자,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이제 발족될 때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 김건희 특검에 관련해서는 역시나로 끝나는 것 같아요.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보고 해야 되는데 뭐 당에서 이미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당정대가 만나서 뭐 거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로 된 결론이 났으면 이미 본인 판단이 있을 건데 이걸 다시 뭐 당과 상의하는, 갑자기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캐도남마하던 분이 갑자기 고구마 먹은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 한동훈 위원장도 여전히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아바타라더니 여전히 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이 문제에 관한 정치적 여러 쟁점이 있지만 뭐 1년 이상 끌은 문제고요. 국민들 상당히 다수의 의견이 특검을 해야 된다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가감하게 본인이 어떤 지금까지와는 다른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는 정치인이라면 그런 결단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전히 정쟁적으로 이걸 보고 있구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최병묵 의원님, 어찌됐든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히면서 한동훈 위원장의 선택지가 좀 좁아진 측면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히니까 자, 본인이 이제 그 입장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입장과 다른 해법을 제시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김두수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일반 국민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특검법 자체가 아니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다는 여론조사들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는 현재 뭐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대통령이 그 본인의 부인 아닙니까? 부인과 관련한 이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해야 되느냐 과연,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 적어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이렇게 다수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되면 지금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이 부분을 정말 그냥 거부권으로 가져가서 정면 돌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과 본인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협의를 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뭐 도저히 그건 못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가지만 여하튼 고민은 좀 해봤으면 좋겠다. 예.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국민을 모시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물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협의는 저는 어제 취임하기 전에 윤재욱 그 대표 권한대행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그 얘기를 해서 취임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혔으면 그러면 좀 더 그 취임사가 빛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독자적인 목소리 뭐 이런 것들도 좀 드러나지 않았을까 하는 데에서 좀 아쉬움을 느낍니다. 자, 근데 또 일각에서는 특검 자체를 뭐 거부하고 안 하기 전에 그 규정 자체가 어떤 사안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 사안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확대할 수 있는 해석이 있고 또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추천권도 없고 이런 이제 독소 조항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통과된다? 이러면은 앞으로 4월까지 어떻게 갈 거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이름을 그냥 김건희 특검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상세히 모르고 그냥 하여간 권력층이라도 상관없이 뭔가 조사해보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연한 생각이죠. 그런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총선용 악법이다. 그런데 그 악법이 될 수 있는 게 뭐뭐뭐인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국민들이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돈을 81억씩이나 들여가지고 검사나 직원들을 100명씩이나 들여서 이미 문재인 정권 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사건에 이런 국민 혈세 들여서 조사를 하자. 자기들 선거운동하느라고 이 혈세 81억 직원 100명 쓰자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전혀 몰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여러 가지 특검이 있었습니다. 국회에. 그러면은 그동안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특검법의 사례를 따라가면 되거든요. 사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야가 합의해서 했던 그런 특검법의 사례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새로운 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 파괴고 따라갈 수 없는 악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야가 합의를 하거나 또는 중립적인 지대에 있어서 정말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분을 특검으로 모시고 와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다른 특검은 제3당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쪽 특검은 무조건 민주당 사실상 지명 특검으로 하겠다라든지 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중간 브리핑은 못하도록 훈련까지 본인이 바꿔놓고서는 본인한테 유리하도록 이 선거 앞두고 매일매일 카더라 통신을 브리핑할 수 있게 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별건 수사하면 안 된다고 늘 얘기를 하던 민주당이 사실상 특검을 통해서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이런 것들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조목조목한 내용을 과연 81억 써서 지금 이 순간 해야 됩니까? 라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다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이른바 독소 조항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취임했는데 이 문제부터 다룰 것이냐. 근데 국민의힘 전략은 일단 원내 문제지 않습니까? 이 원내 문제라는 게 본회의장에서 땅땅땅 쳐는 문제예요. 한동훈 위원장은 본회의장 못 들어갑니다. 법무부 장관 때는 들어갔지만 지금은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 신분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윤재욱 원내대표예요. 원내 문제라는 게 이제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 문제는 조금 전면에 나서서 얘기를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걸 미리 말씀드리고. 그럼 어떻게 풀 것이냐? 과거의 전례를 찾아봤어요.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3년에 측근비리 의혹에 대해서 특검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의힘은 이 지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가당착. 사법적 정의의 실현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입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에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특검법 통과 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완벽한 자기 당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자, 어찌됐든 저 문제에서 나왔던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측근특검법, 이게 뭐였었죠? 그러니까 당시 검찰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측근들을 수사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시 한나라당은 자, 대통령의 측근을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저 수사가 틀림없이 미진해질 것이다라고 해서 특검법을 추진을 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다수당이 횡포다 이러면서 거부권을 행사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수당은 민주당 아니겠어요. 예. 더군다나 이제 조금 다른 점은 그 당시에는 대통령의 측근을 검찰이 수사했는데 지금은 이 김건희 여사 부분은 대통령의 부인이면서 수사를 지금 현재의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문재인 정부 때 이 검찰이 무려 13개월 동안 수사해서 제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아마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원내대표의 역할로 이제 돌리려는 듯한 이제 제스처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게 기정사실화되면 그 다음 제2호권 행사했을 때 재표결을 언제로 붙일지에 대한 고민을 거기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전에 이준석 전 대표도 얘기했지만 그 재표결을 언제 할지에 대한 그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시한이 없다는 거잖아요. 어허. 그래서 뭐 총선이 임박해서 해도 되고 국민의힘의 공천이 임박해서 표결을 해도 되고 어허.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정치 이제 타임라인에 따라 이제 원내 일당의 어떻게 보면 권한이라고 할 수도 있는 대목인데 그렇게 하게 된다면 공천 직전이거나 직후가 될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도 내부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서 이게 그때 3분의 2가 필요한가요? 네,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다수 이제 표결에 나서야 하는데 그게 분열되고 분산 양상으로 벌어지게 된다면 전국을 알 수 없게 된다. 이 지점에 가장 포인트를 야당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요거는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국회에서 이제 재표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3분의 2가 되기가 지금으로서는 힘들잖아요. 타이밍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공천 떨어지신 현역 의원들이 우리한테 올 수도 있다. 그것까지 계산한다. 네, 맞습니다. 이탈표를 유도하는 거죠.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처럼 마찬가지로 비슷한 양상이 국민의힘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야당도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사실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거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표적하더라도 제대로 된 결론을 낼 수 없을 거다라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율사 출신 의원들이나 뭐 정의당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총선용 공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이런 시기들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그림자에 가려서 오늘 한다고 했는데 오늘 맞아? 뭐 이런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바로 보시죠. 바로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오늘 탈당 기자회견 한대요. 지금 기자들이 그럼 어디로 가? 그랬더니 노원구에 있는 식당이요? 예, 맞습니다. 숯불갈비 식당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왜 무슨 그 기자회견을 숯불갈비 식당에서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이제 어쨌든 서울 노원이 이제 이 전 대표가 평소에 이제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벌였던 곳이고 자신의 지지자들과 자주 찾았던 가게이기 때문에 거기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오늘 오후 3시인데요. 여기서 이제 하고 원래는 국회 소통관에서 할 계획이었다가 이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지역구에서 하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자, 최병무 의원님, 한동훈 위원장에 가려서 지금 관심이 상당히 떨어진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고립무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사실은 천안용인이라고 해서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내 일부 그룹들이 있었죠. 그 그룹들 중에 지금 따라 나서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다음에 현역 의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그 사람들이 아마 이준석 전 대표의 저 기자회견에 그 동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럼 결국 나홀로 탈당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본인이 신당을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오늘 뭐 물론 밝히겠습니다만은 밝힌다고 한들 지역구 의석이나 뭐 이런 걸 얻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저희들의 눈으로 보면. 자, 그러면 굉장히 외로워지고 더군다나 일반 국민들의 관심조차도 뭐 지금 그 여야 거대 양대 정당은 뭐 당내 논란부터 해가지고 여러 대단히 많이 뭐 굴러가는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준석 신당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치는 세력이 하는 건데 그 세력 없는 이준석 과연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저는 뭐 굉장한 먹구름이 끼었다 이렇게 봅니다. 당장 이준석 대표가 어디 출마하지? 지금도 아직 뭐 대구 아니면 서울 노원 이제 떠나는 분위기니까 그 얘기도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여러 지금 과연 변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해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뜨면서 언론에 많이 가려진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뭐 우리 그 성경에 있듯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어떻게 될지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생각보다 이 일성이 좀 미약했습니다. 즉 국민의힘 당은 앞에서 한 연설이라면 상당히 베스트인데 이걸 국민 전체가 듣는 데서 즉 선거에서 중요한 중도층이 들을 때 과연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있느냐 또 대책은 제대로 내놨느냐 이런 부분은 아쉽거든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의 성과에 따라서 이준석 새로운 신당은 탄력이 붙느냐 안 붙느냐 연동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한동훈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를 당분간 만날 계획 없다고 합니다. 오늘자 제목은 외로운 탈당이 되겠습니다. 고깃집에서.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성탄절 새벽에 정말 가슴 아픈 화재가 있었죠. 2명의 아빠가 숨지는 서울 도봉구 화재와 관련해서 경찰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방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봤더니 담배꽁초도 나왔고 라이터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 비극으로 몰고 갔던 그 화재는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요? 장혁수 기자입니다. 아파트 입구에 출입 통제선이 쳐졌고 방호복을 입은 조사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성탄절 새벽 불이 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합동감식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으로 입주민의 부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발화 지점인 작은 방에선 담배꽁초와 라이터 등이 발견됐습니다.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갑작스런 화재로 희생된 이웃 주민에 대한 추모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생후 7개월 딸을 안고 뛰어내려 숨진 32살 박모 씨는 같은 단지에 살다 얼마 전 집을 넓혀 이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주 인사도 잘하고 아주 우리 만나면은 그렇게 인사 잘하고 서로 그냥 웃고 그러면서 그랬어요. 좋은 이웃이었지. 70대 부모와 동생을 먼저 대피시킨 뒤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한 38살 임모 씨의 사연도 주변 사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나도 집에 아파트 사니까 남의 일 같질 않아가지고 또 자식 키우는 입장이고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이러고 갔어요. 경찰은 당시 방화문이 모두 열려 있었고 아파트 1층이 필로티 구조여서 외부 공기가 계속 유입된 점 등이 화재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돌도 안 된 어린 딸이었습니다. 아빠는 그 아이를 꼭 껴안고 뛰어내렸습니다. 본인이 방패가 돼준 겁니다. 그러니 본인의 몸과 머리와 다른 신체 부위가 먼저 닿으면서 아빠는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 이 당시 상황이 계속 알려지면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네, 당초에는 그 2살 딸을 그 1층에 던진 사람이 아내였다고 알려졌었는데 그 딸을 던진 사람도 아빠였다고 지금 다시 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빠가 딸들의 목숨을 다 살렸던 그렇죠. 것이고요. 먼저 대피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인의 큰아버지라고 밝힌 분이 한 이야기가 고인이 재작년에 약사가 됐다고 합니다. 예, 바로 그 약사가 재작년에 돼서 열심히 일을 해왔고 그동안 공부만 쭉 했었군요. 그렇습니다. 늘 솔선수범하고 남을 돕고 정말 법 없이도 살 조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고인의 친구가 한 인터뷰를 보면 심성이 착해서 여러 사람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도와주던 그런 친구였다. 수업 중에 교수님이 갑자기 급성 발작을 일으켰었는데 고인이 바로 가장 먼저 나서서 부축하기도 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동아리 친구가 한 이야기가 고인이 학생회장도 했었고 동아리에서 회장, 부회장도 했었던 너무 좋은 동생이자 친구였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참. 근데 이 집으로 이사 온 게 몇 달을 안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이 부부한테 둘째가 생겼고요. 이제 둘째가 생기면 좀 더 큰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20평대의 집을 처분하고 이제 30평대의 아파트로 전세로 들어간 거예요. 아이고. 너무너무 행복하던 그 순간에 이런 화재가 난 건데요. 지금 뭐 친구고 선배고 가족들도 다 얘기했지만 공인중개사 계시던 분까지도 그렇게 젊은 사람이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을 잘 못 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야기하고 또 같은 교회에 다니던 분도 너무나 모범적이고 두 딸을 너무 사랑하고 모든 가족들한테 모범이 되던 부분들 너무 안타깝다라고 전했습니다. 아빠는 영웅이었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이 사건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사칭입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했다라고 표현해야 정확할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지 화재 원인도 정확히 밝혀져야 될 것 같고 또 사칭이면 완강이나 여러 가지 대피시설이 있었더라면 무고한 그렇죠.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더 많아서 이 화재로 인한 희생을 보시고 관계 당국에서는 이 대피시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영웅 아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아빠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전남 보성에서요. 한 60대 남성이 휴대폰을 훔쳐서 달아났다가 딱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잡고 봤더니 이 사람 역시 아빠였습니다. 누구 아빠? 바로 이 사람. 얼굴만 보면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의 아빠였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좋아. 알겠어. 이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감독님, 저희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저희 좀 가족 중에 경찰도 있고 검사도 있고. 아니, 휴대전화 절도범 잡았는데 잡고 봤더니 전청조 아빠였어요? 그렇습니다. 보성 벌교배에 있는 인력중개 사무소에서 누군가가 휴대폰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신고가 접수가 된 거예요. 예. 바로 경찰이 출동해서 범인을 잡았거든요. 예. 근데 그 범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신분도 밝히지 않았던 겁니다. 어허. 그래서 지문조회를 해서 경찰이 신원을 밝혀냈는데 밝혀내고 보니까 바로 전청조의 아버지였던 것이고 예. 그동안 이 전 씨가 일정한 주거지 없이 전국을 떠돌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휴대전화만 훔친 게 아니었어요. 전청조 아버지가 그동안요. 이 공개 수배된 게 벌써 5년이나 됐대요. 5년. 아니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았어요? 네, 이 절도 사건보다 핵심은요. 5년 전에 이미 공개 수배 상태로 사기죄로 추적 중에 있었던 피의자 신분이었던 겁니다. 사기죄? 네, 2018년경부터 천안 등지에서요. 재력을 과시하면서 내가 부동산을 사주겠다. 이렇게 이제 지인들에게 이제 돈을 빌리고 잠적하는 수법도 썼고 특히 재력을 과시하면서 비싼 선물 안기면서 소위 말하는 로맨스 스캠. 여성들의 한심을 산 후에 이제 돈을 편취했다는 건데요. 로맨스 스캠이었어요, 그것도? 피해액만 16억 원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지금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휴대전화 절도 사건으로 다행히 신변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빠는 로맨스 스캠, 여성들에게 마치 뭐 결혼해줄 것처럼 사귀어서 16억 뜯어냈는데 딸은 아들이었나? 딸이죠. 딸은 지금 뭐 이런 또 비슷한 사기 행각으로 지금 붙잡힌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담함이 또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요. 이 아버지 전모 씨도 수배자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을 열었어요. 그래서 올해 6월까지 전남 여수에서 삼겹살집을 운행을 했는데요. 이때에도 피해 여성들이 나왔습니다. 이 피해 여성에게 본인이 수백억 대의 자산가인 척하면서 가게 운영비를 내도록 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 얘가요. 자, 이번 겨울이 거의 마지막 겨울이래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렇다고 어떤 분이 푸바오 앞에서 떡하니 앉아서 카메라 들이대고 혹시 화면 있습니까? 사진 있어요? 자, 지금 전문 사진 기사들이 쫙 있는 것 같아요. 자리를 안 뜬답니다. 저기 앞에 떡하니 서가지고 무슨 얘기예요, 저게? 예, 그러니까 푸바오가 최근에 인기 폭발을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분들이 막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푸바오를 찍겠다고 저 큰 카메라를 들고 저분들이 잠깐 찍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저 자리에 있는다는 거예요. 비켜봐.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여기 1시간을 있어야 돼. 뭐 이런 거예요. 네, 이른바 알박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혼잡해지니까 지금 어떻게 했냐면 실내 방사장 모두 관람 시간을
5분으로 결국 제한을 하게 됐는데 그렇죠. 5분이면 되지. 5분 관람 정도 시간 보면. 제한이 된 이후에도 알박기가 여전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저러면은 다른 사람들 못 보잖아요. 줄 서서 와가지고. 네, 사람들한테도 민폐가 되고 여러 사람이 이제 그 기쁨을 나눌 수가 없고 사실 푸바오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계속해서 그렇지. 누군가가 나를 찍고 있고 시선을 주시하고 있고 또 시끄럽잖아요. 네. 그래서 소음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저도 이 5분 이 한계를 두어서 푸바오를 만나게 한 방법 좀 잘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움직이면 그냥 카메라 셔터 소리만 촥 이거만 들리잖아요. 뭐 사람들 목소리는 별로 안 들리고 아이고 잠깐 이렇게 쿵 아저씨 나 이거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아유 그러면 여러 사람이 같이 봐야지 저런 제주를. 왜 제주는 곰이 부르고 사진 기사들만 앞에 서 있는 겁니까? 1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